운 좋은 아프리카인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 등 아프리카 토종 농작물의 원산지가 모두 적도 이북이라는 점이다. 적도 이남산 아프리카 농작물은 단 한 종도 없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적도 이북에서 발생한 니제르 콩고의 언어 사용자들이 적도 부근의 피그미족이나 적도 이남의 코이산족을 교체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다.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이 농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농경 자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남아프리카의 야생식물은 작물화되기에 부적합했다는 우연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어온 반투족이나 백인 농경민들도 수천 년에 걸쳐 농경업을 축적했으면서도 남아프리카의 토종식물을 식량작물로 개발하지는 못했다. 아프리카 가축들에 대해서는 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요약할 수 있다. 워낙 종류가 적기 때문이다. 야생 조상이 아프리카에만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축화된 것이 확실시되는 동물은 칠면조 비슷한 뿔닭뿐이다. 가축화된 소, 당나귀, 개, 고양이 등의 야생 조상은 북아프리카에도 있지만 서남아시아에도 있으므로 어느 쪽에서 처음 가축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축화된 당나귀와 고양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로 보아 이집트에서 먼저 가축화되었음을 가능성이 좀 많을 뿐이다. 그리고 최근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소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에서는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고 이 세 종류 소가 오늘날 아프리카 소의 여러 품종으로 발전된 듯하다. 그 이외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축화된 포유류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화되어 아프리카로 도입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 가축들의 야생 조상이 유라시아에만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양과 염소는 서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닭은 동남아시아, 말은 러시아 남부, 낙타는 아마도 아라비아에서 가축화되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가축 목록에서 뜻밖의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다. 그것은 오늘날 아프리카를 유명하게 만들며 그만큼 수요도 많은 얼룩말과 루, 소와 비슷한 남아프리카의 영양, 코뿔소, 하마, 기린, 들소 등의 대형 야생 포유류가 이 목록에는 단 한 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 토종 농작물이 없다는 현실과 더불어 아프리카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공급원을 간단히 훑어보았지만 이 정도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몇몇 식량은 아프리카 안팎의 발원지에서 멀리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민족은 자기들이 물려받은 환경 속에 가축화, 작물화를 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운이 좋았다. 밀과 소고기 등을 잘 먹는 영국 이주민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 채집민을 침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로서는 일부 운 좋은 아프리카인도 자기들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이웃의 아프리카인을 침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드디어 누가 누구를 언제 침탈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적 기록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역사의 우연으로 남아있는 아프리카의 토착 어족.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연대와 장소에 대해 고고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줄까?
서양 문명사에 푹 빠져 있는 독자라면 아프리카의 식량 생산이 파로와 피라미드의 땅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어쨌든 BC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사용한 중심지 중 하나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에 대한 가장 앞선 은대의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는 곳은 바로 사하라 사막이다. 물론 오늘날 사하라 사막의 많은 부분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만큼 건조하지만 BC 9000에서 BC 4000년경의 사하라 사막은 지금보다 비가 많아 호수도 많았으며 사냥감도 풍부했다. 그 시기에 사하라 사막 사람들은 소를 사육하면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도 사육하고 어쩌면 수수와 기장도 작물화하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사하라의 전원 시절은 이집트의 서남아시아의 겨울 작물과 가축들이 고루 도입되면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 BC 5200년보다 훨씬 앞섰다. 식량 생산은 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시작되었고 BC 2500년경에는 소를 사육하는 목축민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 케냐 북부까지 진출했다. 이 같은 결론은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했지만 가축과 농작물의 도착 시기를 알아내는 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여러 현대어에서 가축과 농작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니데르 콩고 어조구에 속하는 니제르 남부의 여러 언어에서 식물 명칭들을 비교해 보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농작물의 명칭이 니제르 남부의 모든 언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경우다. 그러한 농작물로는 아프리카의 마류, 기름야자, 콜라, 열매 따위가 있는데 이미 식물학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그 원산지가 서아프리카이며 거기서 처음 작물화되었을 거라고 믿는 식물들이다. 이것들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농작물이므로 니제르 남부의 현대어들은 모두 똑같은 원래의 명칭들을 물려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니제르 남부의 언어들 중 하나의 작은 언어군에 속하는 연어들에서만 그 명칭이 일치하는 농작물들이다. 이 농작물들은 바나나와 아시아, 마류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다고 보이는 것들로 그 언어들이 여러 하위 언어군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니제르 남부에 도착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군은 새로운 식물 명칭을 따로 만들거나 서로 다른 명칭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 언어군에 속한 현대어에만 그 명칭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마지막 부류는 같은 언어군에서도 농작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고 그 대신 교육로를 따라 일치하는 경우다. 그것은 옥수수나 땅콩 같은 신대륙 농작물들이다. 우리는 이미 알듯이 그것들은 대서양 항해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아프리카에 도입되어 교역로에 따라 확산되었고 흔히 포르투갈어를 비롯한 외국어 명칭도 함께 붙어 다녔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에게 식물학적 또는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언어학적 증거만으로도 서아프리카의 토종 농작물들이 작물화된 것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농작물은 도착했으며 마지막은 유럽인이 들여온 농작물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엘레트는 이러한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적용, 각각의 아프리카 어족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순서로 가축과 농작물들을 기르기 시작했는지 파악했다. 비교의 언어학자들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낱말들이 변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언어연대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작물화 연대 또는 농작물이 도입된 연대까지 추정할 수 있다. 농작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어학적 증거를 함께 살펴보면 수천 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수수와 기장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당시 현대인 나일 사하라 어족의 공통 조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서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처음 작물화된 사람들은 현대 니제르 콩고 어족의 공통 조어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아프로아시아 어족의 공통 조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원산의 농작물들을 작물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비옥한 초수달지대 농작물들을 북아프리카에 도입한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처럼 아프리카 현대어에 남아있는 식물 명칭에서 얻은 증거로 우리는 수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용된 새 언어, 조상 나일 사하라, 조상 니제르 콩고, 조상 아프로아시아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조상 코이산어를 존재도 엿볼 수 있다. 다만 농작물의 명칭을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왜냐하면 코이산족의 조상들은 농작물을 작물화된 적이 없으니까 다른 언어학적 증거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언어가 1500개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넓은 지역이라면 수천 년 전에도 공통 조어가 그 네 가지만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들은 모두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피그미족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원래 언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자체가 사라졌던 간에 말이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4개 토착어족, 비교적 최근에 들여온 마다가스카르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이 남아있게 된 까닭은 그 언어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특히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역사의 우연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상 나일 사하라어, 니제르 콩고어, 아프로아시아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시간과 장소를 잘 타고나서 가축과 농작물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인구가 늘어나 다른 민족들을 교체하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쓰게 된 것이다. 오늘날 코이산 어족 사용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이 반투족 농경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지역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마다가스카르로 이주한 대장정의 의미. 코이산족이 반투족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은 경위를 추적하기 전에 먼저 선사시대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대규모 인구 이동, 오스트로네시아의 마다가스카르로 이주에 대해 고고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자. 마다가스카르를 탐사한 고고학자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적어도 800년 이전 그곳에 도착했으며 빠르게 300년경이었을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마다가스카르에 마치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것처럼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이상한 세계를 발견했는데 그 동물들이 오랫동안 마다가스카르에서 고립된 채 진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거대한 코끼리새, 고릴라만큼 커다란 여우 원숭이라는 원시 영장류, 피그미 하마 등도 있었다. 마다가스카르에 인간이 정착한 초기의 고고학적 유적들을 발견하면
철기, 가축, 농작물 등의 잔해가 나온다. 그렇다면 그 이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잃은 소수의 어부들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험대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6,400km도 넘는 이런 대장정이 어떻게 선사시대에 가능했을까? 한 가지 단서는 백년경 이집트에 살던 이름 모를 상인이 쓴 항해 안내서인 에리트라이해, 고대 구시대학에서 아라비아해, 홍해,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해역, 일주라는 옛 문헌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상인은 당시에 이미 번창했던 인도, 이집트, 동아프리카 해안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800년 이후 이슬람 세력이 확산됨에 따라 인도양의 교역은 동아프리카 해안의 정착지에 풍부한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게 된다. 토기, 유리, 자기 등 중동에서 가끔은 중국에서도 건너온 수많은 물품이 그것이다. 상인들은 인도양을 건너 동아프리카와 인도 사이를 직접 왕래하기 위해 순풍을 기다렸다. 포르투갈의 해양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남단의 곳을 돌아 1498년 케냐 해안에 도달했을 때 그는 스와힐리족의 교역지들을 발견해 안내인을 한 명 태움으로써 인도로 가는 직항 노선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에서 동쪽 번역, 즉 인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도 역시 해상 교역을 활발히 했다. 그러면 어쩌면 마다가스카르에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바로 이 동쪽 교역로를 따라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에 도착했다가 서쪽으로 가는 교역로와 만나 동아프리카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프리카인과 합류해 마다가스카르 섬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동아프리카인이 이 같은 만남은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에 남아있는 언어의 충생석이 살아있다.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지만 케냐 해안의 이사족은 그보다 건조한 적도인 남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고학을 통해서도 이 같은 가정들을 검증할 수 있을까? 피그미족의 경우에는 아직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 이유는 단지 고고학자들이 아직은 중앙아프리카의 산림에서 고대 인류의 유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이산족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고고학자들은 현재 이 코이산족 영역에서 더 북쪽에 있는 잠비아에서 현재의 코이산족과 비슷했을지도 모르는 두개골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이 도착하던 당시까지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이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석회들도 찾아냈다. 반투족이 당시 이 북쪽 코이산족을 교체한 경위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반투족 조상이었던 농경민들이 빠르게 BC 3000년경 서아프리카 내륙의 사바나에서 남아로 더 다습한 해안의 삼림지대로 편청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반투기 언어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낱말들로 이루어 반투족은 그 당시에 이미 다습한 기후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참맛 따위의 농작물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금속은 없었고 여전히 고기 잡이와 수렵 채집을 많이 했다. 심지어 숲속에서 채채파리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소를 잃기까지 했다. 그들은 홍보 분지의 적도 부근에 있는 삼림지대로 퍼져나가 밭을 개간했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츰 피그미족 수렵 채집민을 침탈하고 숲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BC 1000년 이후 직후 반투족은 이미 삼림지대를 동쪽으로 벗어나서 훤히 트인 동아프리카의 리프트 밸리, 케냐의 대호수 지방에 진입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교적 건조한 지역에서 기장과 수수를 재배하고 가축을 치는 아프로아시아계와 나일 사하라계의 농경민 또는 목축민과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소아프리카의 고향에서 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들을 가져온 덕분에 반토족은 기존에 부적합한 동아프리카의 다습한 지역에서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의 마지막 몇 세기가 지나기 전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동아프리카에서 반토족은 나일 사하라계와 아프로아시아계 이웃들에게서 기장과 소수를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나일 사하라계 명칭들을 얻었고 소를 다시 얻었다. 그들은 다시 아프리카의 사할지대에서 막 조련되기 시작한 철도 손에 넣었다. BC 1000년 지구 사하라 사막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제철 기술의 발원지는 바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초기에 이 같은 형태는 근동의 제철 기술이 북아프리카 해안의 카를 타고 현재 튀니지 해안의 어떤 도시국가에 도착한 연대와 너무 가까워서 좀 믿기 힘들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야금술 자체가 북쪽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들어왔다고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늦어도 BC 2000년경에는 이미 서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사헬지대에서 구리 재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프리카인이 독립적으로 제철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는 제철 기술이 지중해 연안의 국권을 사뭇 달라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은 19세기 유럽과 아프리카의 베세머, 영국의 기술자, 발명가, 문광로보다 200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이미 촌락의 화덕을 이용해 고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고 강철 생산을 시작했다. 다습한 기후에 맞는 농작물에다 척이까지 갖게 되면서 반토족은 마침내 당시 적도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물론 반토족도 동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나일 사하라계와 아프로아시아계의 철기 시대의 농경민과 경쟁해야 했다. 그러나 남쪽으로 펼쳐진 3200km에 달하는 땅에는 철기도 농작물도 없는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이 드물드물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반토족 농경민들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탈주까지 밀고 내려갔다. 그것은 비교적 가까운 선사시대의 역사에서 이주민의 전진 속도가 가장 빨랐던 경우에 속한다. 사라진 코이산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신속하고 극적인 팽창을 폐했을 때 흔히 그 과정에서 돌진해 오는 반토족이 대군에 짓밟혀 모든 코이산족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은 반토족이 쳐들어오기 수백 년 전부터 양과 소를 사육했다. 최초의 반토족 개척자들은 아마 그 숫자가 적었을 것이므로 찬물을 재배하는 데 적합한 만큼 다습한 산림 지역만 선택하고 건조한 지역을 건너뛰어 코이산족 목축민이나 수렵 채집민에게 그냥 양보했을 것이다. 그래야 코이산족 농경민과 반토족 농경민은 각각 인접해 있으면서도 생식지가 완전히 다른 지역들을 나누어 차지하고 틀림없이 서로 교육과 결혼도 했을 것이다. 오늘날 적도 북은 피그미족 수렵 채집민과 반토족 농경민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차츰 반토족 수가 늘어나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공유와 소를 경제 체제 속에 포함하게 되자 비로소 건너뛰었던 지역들을 마저 빼앗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반토족 농경민들은 원래 코이산족 영토였던 곳을 거의 다 차지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코이산족의 흔적은 여기저기 비코이산계 언어에 남아있는
흑색 폐쇄음과 땅에 묻힌 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몇몇 두개골 석기,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 반도족이 지닌 코이산 쪽을 닮은 모습에서만 간신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라진 코이산족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수만 년 동안 코이산족이 살았던 땅에 지금은 반토족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다만 근대에 들어와 강철을 가진 백인 원주민들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나 캘리포니아 인디언 등 석기를 사용하던 수렵 채집민이 충돌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수렵 채집민은 여러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거되었다. 쫓겨나고 남자들은 살해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으며 여자들은 신부감으로 약탈당했다. 또 남녀를 불문하고 농경민들은 유행병에 감염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그러한 질병에 속하는데, 이것은 농경민들의 전락 주변에서 범직한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 침투한 반토족은 이미 유전적 저항력을 갖추었지만 호위산족 수렵 채집민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아프리카 인구 분포를 나타낸 글 19-1에서 우리는 반토족이 모든 코이산족을 괴멸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코이산족은 반토족의 농업에 부적합한 남아프리카 일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쪽으로 가장 깊숙이 내려온 코이산족은 케이프타운 동쪽 800km 지점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해안의 피시강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그것은 희망봉 일대가 농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건조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지역은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곡창지대가, 다만 희망봉은 겨울비가 내리는 지중해 트렁키우레이므로 여름비에 적합한 반토족의 농작물들이 자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인이 겨울비에 적합한 근동원산의 농작물을 가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1652년 무렵에도 코이산족은 여전히 피시강 너머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식물지리학적 사실은 오늘날 정치 상황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 한 가지 결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희망봉 일대의 코이산족을 죽이거나 감염시키거나 쫓아낸 후 자기들이 반토족보다 먼저 희망봉을 차지했으므로 자기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희망봉 일대에 대해서는 원래 코이산족에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백인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결과는 1652년 당시의 네덜란드인 정착민들이 인구가 적은 호위산족 목축민뿐만 아니라 강차를 구비하고 인구 밀도가 조밀한 반토족 농경민과도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백인들이 동쪽으로 퍼져나가 1702년 마침내 피시강에서 코이산족과 마주치자 필사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무렵 유럽인은 희망봉에 든든한 기지를 확보하고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지만 그들 군대가 연평균 1.6km 미만의 속도로 전진해 코이산족을 평정하기까지는 9차례 전쟁과 17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백인들이 애당초 희망봉 일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초기에 도착한 네덜란드 배들은 그렇게 격렬한 저항을 받았는데 말이다. 이처럼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아마 지리적 우연에서 기인했다. 희망봉 일대 코이산족의 고향에는 작물하기에 적합한 야생식물이 별로 없었다는 우연, 반토족은 5천년 전의 조상들에게서 여름비에 적합한 농작물들을 물려받았다는 우연, 유럽인은 거의 1만 년 전에 조상들에게서 겨울비를 맞아도 작물을 할 수 있는 농작물을 물려받았다는 우연이 그것이다.
신생 독립부 나미비아의 수도에 있는 베링로라는 도로 표지판이 상기하듯이 남아프리카 속에는 아프리카 과거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발전이 유라시아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덕분에 반도족은 고해산적으로 침탈할 수 있었다. 이제 아프리카의 선사시대에 대한 아프리카 수수께끼에서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자. 어째서 유럽인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게 되었을까? 그 반대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유일한 요람이었으며 해부학적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고향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보다 훨씬 일찍 출발했다는 이점이 있었을 뿐이 아니라 기후와 생식지도 매우 다양하고 인종도 가장 다양하다는 이점을 두루 갖추었다. 만약 어느 외계인이 1만 년 전 지구를 발견했다면 나중에 사하라의 남아프리카에는 제국이 형성될 것이며 유럽의 국가들은 그 속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충돌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빚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유럽인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들어왔을 때에도 총기를 비롯한 기술, 문자, 보급, 정치 조직 등 탐험과 정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점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이점들은 충돌이 시작되자마자 그 가치가 저절로 드러났다. 1498년 동아프리카 해안에 첫 발을 디딘 후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스코 다 가마는 대포가 질비한 함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와 동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당시 짐바브웨의 황금 무역을 좌우하던 킬와를 양도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유럽인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보다 먼저 이 세 가지 이점을 발전시키게 되었을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식량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유라시아에 비해 식량 생산이 늦어졌다. 그 까닭은 가축화 작물을 할 만한 토종 동식물이 적고 토착적인 식량 생산에 알맞은 지역이 훨씬 좁았으며 남북 축 때문에 식량 생산과 발명품의 전파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가축을 살펴보면 이미 확인했듯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축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왔을지 모르는 몇 종을 제외하면 모두 유라시아에서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가축이 도입된 시기는 유라시아에서 문명의 태동과 함께 가축이 이용되기 시작한 뒤 수천 년이 지난 후였다. 아프리카야말로 대형 야생 포유류의 대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사실은 일견 놀라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구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생동물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온순해야 하고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고 먹이가 저렴해야 하고 질병에 면역성이 있어야 하고 성장이 빨라야 하고 감금 상태에서도 잘 번식해야 한다. 이 같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이 야생동물은 전 세계를 통틀어 얼마 되지 않는다. 유라시아 원산의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도 그 속에 포함된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아프리카 원동물들, 아프리카 들소, 볼록마, 강돼지, 코뿔소, 하마 등 유럽 현대에 들어와서도 끝내 가축화되지 못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대형동물이 가끔 길들여진 것은 사실이다. 결국 패배하기는 했지만 한니발을 길들인 아프리카 코끼리를 이용해 로마에 맞서 싸웠고 고대 이집트인도 기린을 비롯한 여러 동물을 길들였다. 그러나 이렇게 길들인 동물 중 실제로 가축화된
즉 강경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번식시키고 유전적 변화를 일으켜 인간에게 더 유용하게 만든 경우는 전혀 없었다. 만약 아프리카의 코뿔소나 하마를 가축화해 타고 다닐 수 있었다면 군대의 식량으로 쓸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기마병들을 박살내는 막강한 기병대를 편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뿔소를 탄 반투족 돌격 부대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요인은 식물 문제다. 동물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유라시아는 장문화된 식물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헬지대, 에티오피아, 서아프리카 등지에서는 토종 농작물 먼저였지만 유라시아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비하면 종류가 훨씬 적었다. 애당초 장물화할 만한 야생 재료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일찍 농업이 시작된 시기도 이lok한 초승달 지대에 비하면 수천 년쯤 뒤처졌을 것이다. 이처럼 동식물의 가축화 정물화에서는 아프리카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고 또 다양했다. 세 번째 요인은 아프리카 면적이 유라시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면적 중 BC 1000년 이전부터 농경민과 목축민이 살았던 사하라 이남 적도 이북 지역은 약 3분의 1이다. 오늘날 유라시아의 40억 인구에 비해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는 7억도 채 되지 않는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경쟁하는 사회 수가 많아지고 발명품도 많이 만들어지며 그만큼 더 빨리 발전하게 된다. 홍적세 이후 아프리카의 발전이 유라시아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요인은 두 대륙의 주요 축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인데 아프리카의 주요 축은 아메리카처럼 남북 방향이다. 그림 10-1 참조. 남북 축을 따라 움직이면 기후, 생식지, 강우량, 밭의 길이,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등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서 가축화 정문화되거나 일부에서 받아들인 가축과 농작물이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에서는 서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회들로부터 동일한 이동성에서 그 기후와 낮의 길이가 비슷하기만 하면 농작물이나 가축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농작물과 가축의 이동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거나 아주 중단된 것은 여러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주식이 된 시중에 산 농작물들이 발화하면서 겨울비가 내리고 철을 따라 낮의 길이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 농작물은 수단 이남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수단을 지나면 여름비가 내리고 계절에 따라 일조량 변화도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밀과 보리는 1652년 유럽 이주민이 들여올 때까지 희망봉 일대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후이사족은 농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반대로 사헬지대의 농작물은 여름비가 내리고 철 따라 낮의 길이가 거의 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기후에 적응했다. 따라서 반투족에 의해 남아프리카에 도입되긴 했지만 희망봉 일대에서는 자라지 못했으므로 반투족의 농업도 더는 전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 아시아산 농작물들은 아프리카 기후에 매우 적합하고 오늘날 열대 아프리카의 농업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주식이지만 육로로는 아프리카에 도달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 농작물은
중도양을 건너는 선박의 대규모 원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AD 1에서 1000년의 기간에 비로소 도착했다. 아프리카 남북축은 가축의 전파에도 심각한 방해물이 되었다. 적도 아프리카의 체체파리는 트리파노소마를 옮기는데 아프리카의 토종 야생 포유류에는 저항력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가축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반토족의 체체파리가 없는 사헬지대에서 손에 넣었던 소는 반토족이 팽창해 적도 부근의 산지들을 통과할 때 살아남지 못했다. 말은 BC 1800년경 이미 이집트에 도달해 곧 북아프리카의 전쟁 영상을 바꿔놓았지만 사하라 사막 너머의 아프리카에서 기병대를 갖춘 여러 왕국이 건설된 것은 1에서 1000년의 일이었고 체체파리가 서식하는 지역을 통과해 남하하지는 못했다. 소, 양, 염소는 BC 3000년에서 BC 2000년에 이미 세렝게티 평원의 북쪽 변두리에 도달했지만 거기에 다시 세렝게티 평원을 지나 남아프리카에 도달하는 데는 2000년 이상이 걸렸다. 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전파되는 속도가 느렸던 것은 인간의 기술도 마찬가지였다. 토기는 BC 8000년경 수단과 사하라에 나타났지만 희망봉에 도달한 것은 1년경의 일이었다. BC 3000년 이전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문자는 알파벳 형태로 메로에 나일강 동쪽 기슭의 고대 도시의 누비아 왕국에 전파되었고 에티오피아에도 알파벳 문자가 도달하긴 했지만 아프리카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문자가 창제되지 못했고 결국 아랍인과 유럽인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유럽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리적, 생물지리학적 우연, 특히 두 대륙의 면적, 추기 방향, 야생 동식물 등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궤적이 달라진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